예, 어제 저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저녁이 아니고 11시 6분에 영장이 떨어졌으니까요. 한밤중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는 길에 지지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본인이 보수를 언급했는데 단 한 명의 국민 지지자도 길거리에 나와서 그 사람의 가는 길에 대해 분노를 표하지 않은 걸 보면요. 참 그분도 인생을 좀 헛살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써 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직 보수 9년을 집권한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감방에 가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방에 동시에 갇혀 있는 것은 23년 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같은 구치소에 가두지 못하고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가두고 있는데요.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을 바라보면서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퇴임 직후에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MB 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꼼꼼하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압박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인 일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당했습니다. 저도요. 저를 앞뒤로 많이 막았지요. 진로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인터넷상이든 거리에서든 온 오프라인에서 단 한 명도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 사람도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제가 악담을 하기 싫지만은 저는 어제 이명박이 가기 전에 그래도 집을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한마디는 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 가족의 고통을 들었으면 자기 쫄병이나 가족을 걱정했지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솔직히 저는 안 되기를 엄청 바랬습니다. 2007년에요. 보수의 다른 카드가 되기를 엄청 바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무능이나 여러 가지 무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둑놈이라도 좋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럴 때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놈은 살림의 능력을 보이지 국민을 향해서 능력을 보이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찍혔어요. 자, 결국 지 살림의 능력을 보이고 들어갈 때도 국민보다 자신을 뽑아줬던 보수의 쓰라린 가슴을 위로하기보다는 측근과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거의 모든 부하가 다 배신했습니다. 잡혀간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아베의 사학 스캔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일을 했던 공무원 한 명이 자살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국유지를 좀 싸게 팔아라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니까 밑에서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재무국 소속 남성이 자택에서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직원은요, 해당 지역의 재무국이 문제가 된 학원과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각을 하는 협상을 하던 당시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위에서 암시하는 부분을 듣고 사실상 이렇게 자신이 위의 지시로 이런 부분을 조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문서, 관련 문서를 상부 지시로 300곳 이상을 고쳤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직원은 위의 지시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부패 의혹이나 정치 스캔들이 나게 되면 자살로 자신을 끝으로 모든 것을 지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이게 꼭 좋은 부분이 아니라 비리를 덮는 부분도 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 일본 사회에서 상하관계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던져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사롭게 생각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방을 가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거 시키지 않았다, 다 내가 판단해서 했다고 한 사람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런 밑에 있는 사람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가 문제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리더답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길거리에서 그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세력이 있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명도 그를 석방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이 오히려 당신 세력이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으니 고소하다라는 분위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감방을 가게 되면 드러난 혐의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명확하면서 이 구형이나 선고에서 형량이 더 나올 걸로, 지금 규모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의 상당수는 작은,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에 생각했던 것에 지금 집중되어서 터진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수수가 모아져서 액수가 100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구속 이후에는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제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보수 세력이 이 지난 9년을 바라보는 부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요?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우리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요, 일단은 문 정권이 한마디로 전국 주도력을 장악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적폐청산 쇼를 해 나가기 위한 입장에서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시켰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복수, 보복 심리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시대에 그의 비리 의혹들을 문제 제기하는 좌파 진영의 지금 한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문 정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요, 이제 전임 대통령들의 구속은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묵시적인 한마디로 합의, 묵계로 내려온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부분, 정권이 교체되면 몇 명을 보내고, 이제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5.18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부 정권에 대한 청산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뭐 비리라는 부분이 거기에 수천억씩의 비자금이 있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군사 정권의 문제가 더 강한 부분도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YS 정권의 문제는 DJ가 덮어주었습니다. YS는 자신의 임기 중에 아들을 보내서 사후에 다시 그렇게 가는 일들을 막았지요. 그래서 YS의 이 부하 몇 명만 감방을 가고 끝났지요. 자, DJ도 DJ 임기 중에 아들 서명을 정리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정권 들어서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서 박지원이 가고 그것도 살다가 나왔죠. 몇 명만 하고 끝났죠. 건노가 박지원 등으로 끝났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 이명박 정권의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궁지에 몰렸지만은 노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써 나머지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하나 가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단되었지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과거를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DJ 노 정권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임기 중에 형님이나 또 최시중 씨 같은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또 구치소에 보내면서 미리 털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 관련된 사람 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어지간히 털어볼라 했지만은 금방 중단이 되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이제 전직 대통령 직전과 그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깜빵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직 대통령은 죽거나 깜빵 가거나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깜빵에 안 갔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분은 좀 있으면 가게 될지 모른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100%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실현이라는 거는요, 이제 담합은 깨졌다는 겁니다. 마피아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전임자의 잘못을 내가 뒤집어서 이걸 보내놓으면 나중에 나도 갈까봐 서로가 덮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닥에 조폭 세계에서 룰이 없어진 겁니다. 한국의 조폭 세계에서는 룰이 좀 있었죠. 주먹을 쓰고 무슨 칼로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안 된다 했는데 이 뭡니까? 조양은 김태촌 대에 와서 이제 해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서 그런 룰이 다 깨져 버렸어요. 자, 그것처럼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도 이제 룰은 깨졌습니다. 그건 매우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문 정권이든 그 다음에 올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제는 사소한 잘못이나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에도 100% 깜빵에 갈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권은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겠지요. 자신들도 정권 재창출 못하면 갈 수 있다,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손안에 들어있을 때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죠. 그리고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그래요. 이제 끝날 때쯤 한 100일이나 200일 남아야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지지. 그전에는요, 어쨌든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그러니까 남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권은 이번에 개헌안을 갖다가 냈는데 보니까 4년 중임 개헌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청와대 비서실이 만든 개헌안을 보고 같은 당 출신인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여태까지 국회가 몇 년 동안의 여야를 떠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왕적 권력은 놔두고 임기를 이제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8년으로 늘리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에서 국회의 힘은 다 빼고
앞으로 이제 표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죠. 사정기관 기관장을 인사권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의 이 임기를 8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법행정의 수장이다. 그리고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이 이번에 4년 연임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라는 걸 넣어가지고 국회의원의 입은 막고 국회의 총리 선출은 거부하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서 국민들을 보고 받아라 하니 지금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조차도 이거는 계약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을 재창출해서 자신의 후임에게 8년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 임종석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권력은요, 소수화되고 오만해지면 국민들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다 저보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 부정선거는 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국당에 2등한 그 사람이 부정선거를 적발을 하면 대선이 무효가 돼서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한테 보내길 바랍니다. 전 관심 없어요. 아니, 같이 싸웠던 후보가 말을 안 하는데 왜 제3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홍준표한테 하라 그랬어요. 진짜 부정선거를 했으면 그건 홍준표가 문제 제기해서 대선을 무효로 만들고 투쟁을 해야죠.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거부해야죠. 전 국민이. 그걸 왜 저한테 들이밉니까?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개헌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수에 있는 분들이요.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지금 이 정권을 당장 끊느냐? 저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태극기를 들고 부지런히 나가셔야 되지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현재에 드러난 보수의 힘만으로 이 정권을 당장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느냐? 그게 아니죠. 계속 이 정권의 전행과 잘못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투쟁을 해야 그날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운동을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이 집권하니 전부 이명박을 찬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니 전부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수 안에서요 논쟁이 벌어지고 제동을 걸고 했어야 되죠. 제가 왜 문정권의 좌파 정권, 종북 정권이 망한다라고 자신하는가 하면 논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신들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을 가소롭게 생각을 하고 보수를 우습게 여기겠지만은 그러는 순간에 똑같이 닮아 버렸어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은 뭐 박발을 비난하지만 뭐가 달라요? 더하면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이제 보수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왔던 보수처럼 이 문파가 스스로 무너져서 문정권이 무너져서 다시 잡는다고 기존에 왔던 보수처럼 해서 다시 잡는다면요, 저는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빠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죠. 이명박 집권할 때 박근혜 지지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집권했을 때 이명박보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보고 일체 말을 하지 말라는데요. 박근혜 말하지 마. 그것도 폭력이지요. 이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 폭력 아닙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되고 보수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분이 깜빵에 있으니까 말하지 마라.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까지 보수가 뭐예요? 뭐라고 하면 비판하는 너는 사입이다. 저보고 숱하게 그렇게 공작을 해요. 황장수 너는 문 정권의 돕기 위한 일종의 간첩이다. 사입이다. 그래, 간첩이 적당히 하지. 문 정권을 한국에서 제일 강하게 비판합니까? 저보다 더 잘하면 제가 사입이라고 인정할게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힘을 모으자? 홍준표를 향해서 힘을 모으자. 그럼 열심히 모으세요. 그래, 힘을 모으면 될 일입니까? 비판하지 말라고요? 지자체 선거에 힘을 모으면 이기겠습니까? 그런 분요, 자기 실명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좀 하길 바래요. 정말로 내 누군데 홍준표로 힘을 모으자. 그래, 내가 한번 모아줄게요. 지면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제발요, 이 보수 안에서요, 서로에 대한 비판도 많아져야 되고, 한마디로 이 보수의 이론을 둘러싼 건전한 이 토론, 또 그리고 공방도 벌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잘했냐, 니는 잘했냐, 맨날 남을 비판하냐. 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왜 좀 더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다만 제가 하나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빌부터 먹겠다고 예를 들어서 찾아다니지 않았고, 뭘 시켜달라고 찾아다니거나 부탁한 적 한마디 없었고, 하라 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안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안 한다고 말도 한 사람입니다. 한다 해도 시켜줬었는지 모르지만 하라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천 받으려고 어디 저디 기웃거리지 않았고, 한 자리 하겠다고 기웃거린 적 없습니다. 한번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내라 하더만은 장난을 좀 돌리는 걸 보고 어디 공천 나왔는데 반납했습니다. 세상에 공천 받고 서울에 반납한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엄청 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에 얼씬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에 얼씬도 안 해야, 내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놓아야 내가 남을 비판할 수 있지. 내가 어디 한쪽에 속해서, 애국당에 속해서 한국당을 비판하거나, 바른미래당에 속해서 애국당을 비판하고 한국당을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정권에 빌붙어서 그런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누구를 비판할, 평론을 할 자유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하루에도 댓글에 수백 개씩 달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보수 내에서 토론을 허용해야 되고, 비판을 허용해야 되고, 더 나가서 한마디로 보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진 보수의 시각을 가지고요, 저는 보수가 집권을 해도 더 베리고요, 이런 수준의 시각을 가지고 보수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도 고쳐야 됩니다. 댓글 다는 거 제발 좀 비판을 하더라도요,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비판하길 바랍니다. 댓글 수준들을 보면요, 정말 대중들이 이래서 그 대중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문바들보다 얼마나 더 낫겠냐라는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수라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반성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었습니까? 광복절 해방될 때까지요? 무슨 지주계급이 보수였습니까? 그때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보수주의자는
제국주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라는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에 맞서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이 사회가 굴러가도록 사회 보수의 지도층이나 보수 지지자들이 사고를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되면서 온 겁니다. 대중을 널리요,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이 없이 자유시장 경제에 운운하면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다,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할 보수 같으면요, 굳이 보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 흘러갈 거예요. 저는 보수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좌파의, 전 세계에서 시들해진 좌파의 포퓰리즘이 한국에서 지금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현혹되고 있는 빈곤층이나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수가요, 하늘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못한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다. 다 참고 견뎌라. 이 말을 지금 했어요. 한국에서 그것이 먹혀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수의 스타일로 고치려고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한 번씩은 뺏겨야 돼요. 뺏겨서 속이 상해보고 열불이 나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잡혀가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책임인가도 고민해 보면서 보수가요, 저는 거듭날 수 있는, 한마디로 치유의 반성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